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라고 어저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기레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곧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튀어나옵니다. 한번 그 내막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는 어저께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김정은 만날 준비 안 돼 있어. 만나기 전에 진전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준비 안 돼 있다라는 표현을 하노이 회담 깰 때 트럼프가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는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낮에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김정은이랑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더 무서운 얘기죠. 상대방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 안 돼 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거. 만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해 와라 이거예요. 볼튼이 이걸 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본질적인 비핵화, 제대로 된 비핵화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수반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 측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구조예요. We are ready when they are ready. 이것도 똑같은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공은 걔들 코트에 가 있어 지금. 걔들이 공 칠 차례야. 만약에 공 걔들이 안 친다면 우리는 만날 필요 없어. 이거를 다른 문맥에서 보면 지금 북한을 대해서 지금 최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맥에서 김정은더러 너 알아서 처신해, 이 소리입니다. 자, 이런 그 냉랭한 반응이 나오는 판에 정은이는 왜 편지질을 했을까?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체제가 등장한 이후로 1945년 이후로 한 번도 북한에 뒷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1971년경까지는 소련이 뒷배였고요. 그 이후로 한 20년, 소련이 망한 1991년까지는 소련과 중국 두 개가 뒷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소련이 망한 이후로 최근까지 아마 2017년, 2018년까지는 중국이 뒷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뒷배가 무력화돼서 증발하고 있거든요.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이게. 공포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압박에 의해서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 지금 됐거든요. 하나는 전면 침공을 너끈히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포위와 압박이 진행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가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김정은은 본질적 조치, 본질적 결단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김일성 영생교 교리가 그 선군 정치 핵 강성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난 25년을 사람 굶겨 죽여가면서 밀어붙여 왔다고요. 이거를 30살 조금 넘은 지도자가 한꺼번에 노선을 바꾼다? 이거는 말하자면 하레비의 그 침을 뱉는 그런 행위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핵을 못 내려놔요, 사실상. 핵은 못 내려놓고 죽기는 싫고 망하기도 싫고 하니까 이제 편지질이나 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핵이나 ICBM을 가지고 더 도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저게 이스칸더 가지고 이제 도발했던 건데 얼마 전에. 저건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리고 저게 핵탄두가 아직은 실리지 못합니다. 핵과 ICBM을 가지고 도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이 전면 침공하게 되죠.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서 전면 침공해서 접수 평정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하면 중국과 충돌을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을 동북아시아에 다 집중을 해놨다고요. 전쟁 물자도 다 비축해놨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면 과연 이런 편지질이 트럼프한테 통할 거냐? 당연히 안 통하죠. 트럼프가요, 요번에 이 시진핑 그 팔 꺾고 목 조르는 거 한번 보세요. 시진핑이 지금 G20 이번 달 말에 열리는 G20에 안 간다고, 안 만난다, 트럼프 안 만난다, 혹은 G20 회의에 안 간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트럼프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닷없이 시진핑이 G20에 안 오면, 혹은 왔는데 나를 안 만나면, 그것도 좋아. 기자가 물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해서 바로. 시진핑이 만약 G20에 안 와? 왔는데 나 안 만나? 그것도 좋아. 둘 중 어느 경우든 25% 적용 상품군 3천억 달러어치를 확장하겠다. 지금 한 3천억 달러 남아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6천억 달러 조금 넘게 저걸 하고 있는데,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25%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한 3천억 달러 남아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25% 적용 바로 시작한다. 만약에 시진핑이가 G20에 안 와? 혹은 왔는데 나를 안 만나? 이게요, 이 정도면 거의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요. 왜 그러면 중국 쪽에서 안 간다라든지, 트럼프를 안 만나겠다라든지 뭐 이런 발표가 없었거든요, 전혀. 이 정도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의 협박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간의 의미가 항복 문서 들고 나 만나러 와. 너가 거기에 항복 문서를 들고 얼굴을 들이밀지 않으면 너 나머지 3천억 불도 바로 25%야. 이 소리거든요, 이게. 아주 무서운 험한 말이라고요. 지금 시진핑한테 이 정도 험한 말을 하는 판에 정은이가 루즈 묻혀가면서 루즈 묻혀서 입술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애편지 썼다고 거기에 넘어가겠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항복이냐. 인터넷 서비스 전면 개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아시다시피 외국 검색 안 되잖아요. 구글 검색 안 되잖아요. 검색은 전부 바이두 쓰잖아요. 그래서 B. 외국계 상거래 회사, EC 상거래 회사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알리바바, A. 그 다음에 위챗 같은,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안 되죠. 유튜브도 안 되고. 그런 서비스가 이제 탄센트라는 회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중국판 트위터, 중국판 페이스북이죠. 그게 탄센트예요. 그래서 T. 그래서 셋을 줄여서 BAT, 박쥐라고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 박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박쥐 아마 박쥐 복이 복복자랑 이름이 발음이 비슷할 거예요. 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바이두, 알리바바, 탄센트를 박쥐라고 부릅니다. BAT. 이 인터넷 서비스를 전면 개방해라 이거예요. 구글 검색 되게 만들고, 유튜브 되게 만들고, 페이스북, 트위터 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의 오웰리안, 그러니까 동물농장, 1984 동물농장식 주민 통제, 세뇌, 이거 포기해라 이 소리라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80% 돼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80% 정도 보급되어 있는 사회에서 검색이 개방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개방돼 버리면 공산당
정치 지배 질서가 무너지죠. 외국인 투자 자유화하고요. 이걸 또 법제화해라 이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라. 무슨 정책 발표 이런 걸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재권 보호하고 지적자산권.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업비밀 침탈하지 말고. 거기다 맨 마지막은 그런데 기존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타결 왜 하나?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더 웃겨요. 일방적 보복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타결을 했어. 문서를 만들었어. 그런데 분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중국은 미국더러 야 너희가 여기 타결된 거 지금 어겼잖아. 중국은 미국더러 야 미국 너희가 지금 이 타결된 거 어겼잖아. 그러니까 분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분쟁이 붙으면은 야 타결 무효야 무효고 우리 다시 관세 매길 거야.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보복 조치가 미국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적 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무늬만 타결인 거예요. 완전히 항복해라 이 소리라고요. 경제적 그러니까 무역 분쟁, 무역에 관해서 무슨 항복이냐? 이런 일방적 항복이에요. 무늬만 타결. 두 번째, 거기서 안 끝나죠. 손절매해라는 거 아니에요. 펜스 연설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내세워서 핵미사일 도발한 거 뒤로 물르고 그다음에 제1도련 집어먹겠다는 거. 제1도련 즉 일본 열도 그러니까 동해의 절반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서쪽 그다음에 타이완은 그냥 다 집어먹는 거고 완차이나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 바로 코앞까지 그 남사군도죠. 그다음에 저기 그 보르네오 코앞까지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베트남 코앞까지 이게 제1도련이거든요. 이 주머니가. 이거 중국에 내해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반도에는 문재인 586과 같은 충실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한반도에는 남쪽에 친중 반미 국가가 들어오고 정부가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남쪽에 남측 정부와 북측의 김일성 영생교가 합작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되고 서해는 내해화되는 거죠. 남사군도, 생가쿠, 타이완, 이란, 베네수엘라 이거 다 손절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부의 티벳, 신장, 홍콩, 기독교 탄압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도발, 원상회복.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내에 대한 인권과 자유의 신장. 이게 두 번째 항복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경제 항복과 두 번째 군사 지정학 국내 정치 항복 두 개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해온 국가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변경시켜라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게 시진핑이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체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체제 변경. 체제 변경 안 해? 그럼 따로 사시든지. 따로 사시든지.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21세기에서 G2로서 세계를 뜯어먹으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꼴을 더 두고 볼 수 있냐. 이게 본질적인 이슈인 거예요. 미국은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차제 중국 팔 꺾고 무릎 분질러서 주저앉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살벌한 전쟁이고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요. 멕시코 같은 데랑 투닥거린 거 빼고는 미국이 이런 큰 규모의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 제1차 대전이요. 유럽에서 1914년에 시작됐는데 미국은 마지못해 1917년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끌려 들어가자마자 힘 으쌰 쓰니까 순식간에 평정해버렸죠. 1년 만에 전쟁을. 세계 제2차 대전이요. 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의 형태로 1937년에 시작됐고 유럽에서는 흔히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1939년에 시작됐는데 미국은
1941년 마지막 달 12월 6일 날 일제가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그때야 전쟁에 뛰어들어서 동시에 뛰어든 거예요. 유럽 전선과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찾아보시면 1939년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찾으면 1941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탈유럽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제2차 대전은 1937년 중일전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4년 동안 전쟁 피한 거잖아요. 41년까지. 또 유럽의 39년에 시작된 전쟁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2년 동안 2년 넘게 전쟁을 회피해 온 거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끌려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빵! 유럽과 태평양에서 한꺼번에 전쟁에 뛰어들어서 4년 만에 세계를 평정해 버렸죠. 그리고 9.11 이후에 이라크나 아프간전은 미국이 침공한 거 맞지만 9.11이라는 사태와 그 오펙을 모시고 비루하게 석유를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신세 때문에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간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국지전이고. 그런데 미중 전쟁은 G1과 G2 사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총을 안 쏘고 저기 뭐 핵을 안 날려서 그렇지. 이 정도 되면 전쟁이에요. G1과 G2 사이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요. 이런 규모의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전쟁까지 시작했겠냐 이거예요. 더 못 참겠다는 거죠. 중국 노는 꼴을 더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인민해방군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왜 공산당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이제 말이 길어져서 너무 구구절절해서 공산당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쌍두마차입니다. 중국 체제는. 그건 역사를 보면 잘 드러나요. 이 중국 공산당 급진 지도층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미국 이 트럼프 진영에서. 이걸 이제 Radical Cadre of CCP. CCP라면 중국 공산당이고요. Radical이라면 급진이고요. Cadre라 그러면 우리는 카더라고도 발음하는데 Cadre라고 발음을 그쪽 애들은 많이 하죠. 이제 이게 간부 당이나 종교단체의 간부를 Cadre라 그래요. 공산당이나 종교단체의 간부를. 그래서 중국 공산당 급진 지도층 그러면 Radical Cadre of CCP인데 이게 곧 인민해방군이에요. 이 피가 서로 통해요. 예를 들어보면 그 당의 핵심 범털들 집안하고 그 인민해방군의 범털 집안은요. 둘 다 털어가지고 타이츠라 그러죠. 태자. 얘들은 전부 대부분의 경우에 혼맥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아주 흉악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순진한 사람들은 모택동은 농민 게릴라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게 바깥에도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을 협박하는 얘기예요. 인민해방군은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선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모택동은 한 번도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지낸 적 없습니다. 사령관을 지낼 필요도 없이 인민해방군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창건자가 바로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의 주요 저작 중에 모택동의 저작은 세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딱 한 권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건. 정말 저거는 천재성이 있는 저작이다. 그게 젊었을 때 쓴 거예요. 1927년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호남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건 소련에서 영향을 받고 소련의 지도를 받죠. 근데 소련은 저 아래도 나오지만 도시폭동 노선이에요. War of Mobilization, 기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그 다음에 군인에 의한 도시 폭동이 소련의 기본 혁명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 농민은 이 원래 공산주의, 소련식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농민은 이거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땅 조금 준다 그러면은 혹해가지고 배반한다 이거야. 저기는 소부르조아, 뿌띠부르조아 근성에 오염되는 이 십상인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소련 입장은. 소련 원래 원단 공산주의 입장은. 그래서 이 농민 반란 이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1920년대에 초반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도시에서 어떻게든 그때 도시라는 게 중국이 그때 도시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 공업이 있는 도시가 도시에서 어떻게든 그 학생이랑 그 저기 지식층 조금 긁어 모으고 그 조금 있는 노동자 조금 긁어 모아서 공산주의 사회 좋다고 선전하고 이걸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다고요. 1920년대 초반에. 그런데 모택동이가 정광산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게릴라 부대를 만든데 그 과정이 뭐냐면 자연 발생적 농민 반란 운동을 경험하고 이거 농민 그러니까 민난이죠. 민난. 농민 봉기를 경험하고 이거랑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 꽂혀서 바로 농민 게릴라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쓴 첫 보고서가 첫 저작이 얇은 책입니다.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예요. 모택동이 어떤 종류의 악마적 천재성을 갖고 있나 혹시 곰곰이 들여다보시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고랍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그 책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농민 반란이 이러이러하게 났는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첫째, 농민 반란을 앞장서서 이끌 것인지. 둘째, 농민 반란에 마지못해 끌려갈 것인지. 셋째, 소련식 공산주의 사상으로 중무장하고 저거는 믿을 수 없는 거야. 해서 농민 반란 앞을 가로막고 그걸 방해할 것인지.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그 읽다 보면요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요. 자, 이 명저작 한 권이 저는 따로 분류합니다. 이게 모택동의 알파의 오메가예요. 나머지 저작은 두 종류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 한 종류는 뭐냐? 농민 게릴라전을 위한 군사 사상서예요. 유격전, 지구전 이런. 이게 다시 말하자면 그 농민 반란군 대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약쟁이 하다가 피바다, 마약에 취하는 것만큼 피바다에 취할 수가 있잖아. 굉장히 잔인해요. 농민 반란. 그 모택동에 그 쓴 책 보면 농민들이 지주 잡아가지고 묶어놓고서 차를 마셔가면서 그 큰 박을 써는 슬근슬근 써는 두 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써는 톱 있잖아요. 그걸로 허리를 잘라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농민 반란의 그 이 흉악하고 못 배우고 아주 잔인하고 우리도 그랬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중국같이 잔인하지는 않지만 대구 북동 같은데 이렇게 묘사 보면 제가 좀 끔찍한 얘기하면요. 경찰 잡아가지고 배를 T자로 가려고 나무에 매달아놔서 창자가 쏟아져서 죽으면서 비명을 밤새 내내 지르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그걸 cut out라 그러거든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거 피바다에 취할 수 있잖아요. 그 광기에, 피바다 광기에. 그 마약처럼 짜릿하죠. 그래서 마약하다가 약쟁이 하다가 반란군 간부 두목한 놈들이 많아요. 그런 그 아주 그 원시적인 그 잔인성, 복수욕, 질투심 이런 데서 나오는 에너지들이거든요. 이게 이 농민 반란 에너지라는 게. 그럼 이 사람들한테 초보적인 개념과 군사에 대한 개념과 그 규율과 사상성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택동 서적인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모택동의 두 번째 부류의 서적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서적은 실천론 같은 것들이에요. 모순론, 실천론. 이건 뭐냐?
한마디로 똥폼잡고 나도 사상가요 하고 쓴 거예요. 사상가는 모택동에 무슨 사상가예요. 스탈린도 그 짓 했어요. 먹물들 그 잘 나가는 지식인들 모아놓고 김일성 전집도 아마 태반이 그렇게 썼을걸요. 먹물들 모아놓고 먹물이 쓴 거에 자기 이름 박아서 내가 사상가요, 내가 철학의 지도자요 이런 거예요. 그거 안 한 사람은 레닌이에요. 레닌이 진짜 철학자였어요. 악마적 철학자. 그러니까 모택동 책이 그렇게 세 부류입니다. 첫 부류 진짜 핵심 그건 딱 한 권.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두 번째 부류 군사 사상서. 유격전, 지구전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부류 똥폼 잡은 거. 이 두 번째 부류에 의해서 이 농민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민해방군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야말로 인민해방군의 스승이요, 아버지요, 창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저 소리를 들으면요, 끔찍한 소리예요. 저거 그 권력은 총구에서 나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 까불지 마. 여기 무력부대는 다 내 새끼들이야. 이 소리예요, 이게. 이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 이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 조직에서는 코미사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군 정치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정치장교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요. 고급 당원이, 고급 당원을 불러가지고, 야, 당신 이제 군에 가서 군 좀 컨트롤 해야겠어. 그러면은 갑자기 군복에다가 계급장 달고 군인이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조금 전까지 서울시당위원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 정치위원회 최고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중국 국공내전을 지원하고 북한을 건국한, 북한 건국의 아버지 테렌트 슈티코프가 그런 사람입니다. 코미사르 중에서, 소련의 코미사르 중에 최고 고위 직급이, 계급이 별 3인데 별 3짜리 코미사르 정치위원은, 군 정치위원은 3명밖에 없어요. 슈티코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오기 전에 슈티코프 뭐 하던 놈이냐? 레닌그라드의 실제적 지배자였습니다. 베테르부르크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련은 고급 당원을 시켜서 군을 통제한 거예요. 당이 군을 통제한 거예요.